나이 들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하다. 약 먹는 건 어쩔 수 없다. 건강은 타고나는 거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그건 바로 유전자도 운도 아닌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 건강의 70%는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이 결정한다고요. 병원비 수백만 원을 쓰는 것보다 매일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음식 한 숟가락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 건강을 지키며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구체적인 식습관 전략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뭘까요? 심장? 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관은 바로 장입니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장 속 유익균은 줄어들고 나쁜 균이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만성 염증의 시작이에요. 관절염, 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도 만성 염증과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발효식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축복받았습니다. 전통 식단 자체가 발효식품의 보고거든요. 김치, 된장, 청국장, 젓갈까지 이런 음식들은 모두 살아있는 유산균 덩어리입니다. 특히 김치를 보세요. 김치 속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가득합니다. 이 균은 장 속 나쁜 균을 억제하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김치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면역력 지표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된장과 청국장은 어떨까요? 이 두 음식은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펩타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펩타이드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청국장의 끈끈한 성분인 나토키나아제는 혈전을 녹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대부분 염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이 중요해요. 김치는 하루 한두 접시, 된장국은 국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염분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니까요. 또 하나, 요즘은 시중에 나온 김치나 된장이 너무 빨리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제품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전통 방식으로 충분히 숙성된 제품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발효식품 외에도 장 건강을 위해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함께 사과 반 개, 점심에 현미밥 한 공기, 저녁에 나물 반찬 한두 가지. 이것만으로도 장 환경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먼저 채우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을 때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자연식품이 항상 우선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식탁에 발효식품 한 가지씩 올려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혈관 이야기를 해볼까요? 60대가 넘어가면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암, 치매? 물론 무섭죠.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건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동맥경화, 이 모든 병의 시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혈관이 왜 막힐까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계속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그럼 그 순간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액이 끊기면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첫째, 올리브 오일에는 단일 불포 하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 속 청소부를 늘려주는 거예요. 둘째,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는데 올리브 오일이 그걸 늦춰주는 거죠. 실제로 지중해 연안 국가들, 그러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나라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올리브 오일을 주식처럼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그냥 마시는 겁니다. 처음엔 좀 느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뿐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공복에 먹기 힘들다면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세요. 채소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레몬즙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바로 최고의 혈관 건강 식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고르세요. 이건 첫 번째로 짜낸 기름이라는 뜻인데 영양소가 가장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일반 올리브 오일이나 정제된 제품은 효과가 훨씬 떨어집니다. 또 하나, 올리브 오일은 열에 약합니다.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안 좋은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생으로 먹거나 낮은 온도에서 살짝 데치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혈관 건강을 위한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오메가3 지방산도 꼭 챙기세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청어에 풍부한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들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선 요리를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빼놓을 수 없죠.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생마늘을 그냥 먹기 힘들면 올리브 오일에 다진 마늘을 넣고 살짝 데워서 빵에 찍어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혈관은 한번 막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방은 가능합니다. 매일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이것만으로도 10년 후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뇌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대답하십니다. 내 몸은 아파도 괜찮은데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요. 치매, 정확히는 인지기능 저하는 뇌세포가 죽거나 손상되면서 시작됩니다. 뇌세포가 왜 손상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입니다. 우리 뇌는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죠. 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하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견과류입니다. 호두를 한번 보세요. 호두를 반으로 쪼개면 뇌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호두는 뇌 건강에 최고의 음식 중 하나거든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이면서 동시에 뇌 염증을 줄여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호두를 꾸준히 먹은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몬드는 또 어떨까요?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캐슈넛, 피스타치오, 잣 같은 견과류들은 모두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런 미네랄들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손바닥 한 움큼, 그러니까 대략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두 5개에서 6개, 아몬드 2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200칼로리 정도 되는데 간식으로 먹기 딱 좋은 양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견과류는 절대 볶거나 튀기지 마세요. 열을 가하면 좋은 지방산이 산패되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생견과를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고, 약간 고소한 맛을 원하신다면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살짝만 덮으세요. 그리고 소금 간이 된 견과류는 피하세요.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무염 견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가 뇌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견과류 속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먹으면 심장병 위험이 30% 가까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포만감입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죠. 다만 과유불급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만 덜어서 먹고 봉지째 들고 먹는 건 피하세요. 그리고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땅콩이나 호두 알레르기는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소량만 먹어보고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두뇌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관리하지 않으면 서서히 약해집니다. 오늘부터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이것만으로도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살 빼는 게 건강에 좋지 않나?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체중 감량이 아니라 근육 유지입니다.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것만 담당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고 혈당을 관리하며 뼈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3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감소하고 60대가 넘어가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째,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지죠. 둘째, 균형 감각이 나빠집니다. 근육이 약하면 중심을 잡기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60대 이후 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한번 넘어져서 골절되면 회복이 어렵고 그로 인해 활동량이 줄면서 전체적인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거든요. 셋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근육은 면역세포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줄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병에서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60대 이상은 하루에 체중 1kg당 약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약 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달걀 약 10개나 닭가슴살 300g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하지만 이 정도는 먹어야 근육이 빠지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뭘까요?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는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요즘 연구에서는 달걀 섭취와 심혈관 질환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혀졌거든요. 두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근육 생성에 최고입니다. 삶아서 찢어 샐러드에 넣거나 구워서 반찬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흰살 생선인 대구, 동태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여기에 오메가3까지 들어있으니 일석이조죠.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죠.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부찌개, 두부조림, 모두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기를 꺼리십니다. 나이 들면 고기 먹으면 안 좋다는 오해 때문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고기 섭취는 필수입니다. 다만 붉은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제한하고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공육인 햄, 소시지, 베이컨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발암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단백질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지 말고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드세요. 특히 아침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달걀 2개나 두부 밥 이 정도만 챙겨 드셔도 하루가 훨씬 활기차집니다. 그리고 운동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운동 없이는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쿼트, 벽 팔굽혀 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 이것만으로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백질을 챙기고 조금씩 움직이세요. 6개월 후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영양소, 비타민 D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타민 D를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이유 아시죠? 우리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도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60대 이상 인구의 약 70%가 비타민 D 결핍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째, 뼈가 약해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죠. 둘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감기,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립니다. 셋째, 우울감이 생깁니다. 비타민 D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겨울철에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햇빛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D 결핍입니다. 넷째, 근육 기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수축과 이완에도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입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햇빛을 쬐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거든요. 물론 장시간 햇빛 노출은 피부암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나 흐린 날이 많은 계절에는 햇빛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생선 요리를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하나에 약 40 IU 정도의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매일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버섯입니다. 특히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높습니다. 버섯을 요리하기 전에 햇빛에 30분 정도 노출시키면
비타민 D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우유나 두유입니다. 요즘 시중에 나오는 우유나 두유 중에는 비타민 D가 강화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라벨을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하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1000에서 2000 IU의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음식으로만 이걸 채우려면 생선을 매일 먹어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하지만 임의로 먹지 마시고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한 후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용량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과다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에 축적되는데 너무 많이 쌓이면 고칼슘혈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비타민 D는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실 때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이 길고 실내 생활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 D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햇빛을 쬐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장 건강을 위한 발효식품,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올리브 오일, 두뇌를 지키는 견과류,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그리고 뼈와 면역력을 위한 비타민 D.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천천히 식습관에 더해 가세요. 오늘은 아침에 달걀 하나 더 먹기, 내일은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마시기, 모레는 견과류 간식 챙기기.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1년 후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프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으려면 매일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